입학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형님네 부부가 이사가는 아파트는 저도 살고 싶었던 아파트였어요. 초, 중, 고가 같이 있는 아파트 단지라 아이가 생긴다면 저런 아파트 단지에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한 곳이었거든요. 학원에서도 1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라 제 로망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부러워만 했어요. 늘 돈이 없다고 하시는 형님 부부는 대출 받아서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으셨을 텐데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제가 물어볼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묻지 못하고 그저 부러워만 했어요. 형님네 아파트로 이사가서 너무 좋겠다. 나도 그런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 형님네처럼 37평에 가지 않아도 25평대만 가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제가 형님 부부를 부러워하자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더라고요. 신랑은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할게 라고 하면서 미안해하길래 우리 같이 열심히 모아보자면서 저는 웃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제가 그 아파트에 이사가는 형님 부부를 부러워하자 신랑이 미안하다고 말했는지 말이죠. 신랑에게 모든 걸 맡긴 제가 신랑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는지 신랑은 1억을 받아서 받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아주버님 집 사는데 보태드린 겁니다. 당신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나를 와이프로 생각은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 둘이서 모은 돈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더 당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 당신이 하도 뭐라 하니까 형 얘기만 나오면 우리 둘이서 싸우니까 말을 못했지. 당신도 알잖아. 결혼 전에 미리 말했잖아.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당신 저번에 차 산다고 700만 원 보내드렸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 정말 마지막이라고. 그때도 한 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받은 월급 다 형님한테 들었잖아. 근데 이번에도 또 그래? 신랑이 저 몰래 형님에게 아파트 사는데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돈을 준 사실을 알고 신랑이랑 정말 죽도록 싸웠습니다. 1억이 누군가에게는 줄 수 있는 돈인지 몰라도 신랑은 8년, 저는 5년간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입니다. 그걸 저한테 말도 없이 아주버님을 줬다고 하니 기가 찼습니다. 저희 부부가 싸움이 나자 시어머니는 형제끼리 돕고 살아야 하는데 너는 너무 돈돈한다. 형제 사이에 괜히 너로 인해 사이 멀어지게 하지 마라 하시면서 오히려 나를 구박하시더라고요. 아니 너는 신랑이 다 생각이 있어서 형한테 준 건데 그것도 이해 못하니? 형이 어떤 형인데 자기 목숨 살려준 형한테 1억 줄 수도 있지. 아직 너희는 젊고 아이도 없으니 금방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 아니 어머님 1억 제가 5년간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고요. 저희 부부 돈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형님 집 사는데 보태준다는 게 말이 돼요? 시끄럽다. 괜히 형제간 싸움 나게 만들지 말고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해. 그리고 너희 지금 우리 집에 살면서 불편한 것도 없잖아. 월세도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서 살면서 다시 돈 모으면 되지. 우리 손주가 중학교 입학해야 돼서 급하게 이사 가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렴. 시어머니는 끝까지 신랑이 잘했다면 신랑 편을 드셨고 중학교 올라가는 손주가 학교 통학의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기가 차서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제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이런 막말에 너무나 속이 상했거든요. 형님도 저희 신랑이 아주버님께 1억이나 드린 거 알고 계셨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신랑이 나한테는 집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해서. 알다시피 나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해서 잘 몰라. 지금 내가 좀 바빠서. 형님은 급하게 은행 가봐야 한다고 집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형님은 신랑이 도장을 빠뜨려서 내가 가지고 간다 했거든 하면서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동서랑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커피 한 잔 마시고 문 닫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미안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알았지? 형님이 나가시고 일단 기다리기로 했어요. 형님 부부는 33평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20평대 빌라에 살던 우리에 비해 집도 넓고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빌라는 특성상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똑같은 5층이었는데 아파트라 그런지 햇빛도 너무나 잘 들어오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볕이 잘 들어오고 창을 열면 산도 보이는 아파트에 살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넓은 집에 살고 싶네. 이사 가면 나도 예쁘게 꾸미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거실에서 기다리다가 이리저리 둘러보게 됐는데 형님은 급하게 나가느라 안방문도 열어두고 화장대 서류들도 그대로 두고 가셨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서류 때문에 큰 골치를 앓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서류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펼쳐봤더니 부동산 계약서더라고요. 지금 형님이 사는 집도 솔직히 빌라에 살았던 저희 집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얼마나 있어야 살 수 있을까 궁금해서 자세히 보니 우리 이사 나올 날짜랑 새로 갈 집 계약 날짜랑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지 하면서 의문이 생기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할수록 의문이었어요. 사실 형님네는 요즘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아들 중학교 근처로 이사 간다고 해도 최소 1억 5천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님네가 이사 가는 아파트는 저도 예전부터 너무나 이사 가고 싶었던 아파트였기 때문에 대충 가격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았다 해도 차이가 꽤 났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팔고 간다고 해도 최소 2억은 필요한데 형님이 대출이 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왜 신랑이 월세 계약이 잘못됐다 했는지 다시 한번 왜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알아보지 않은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랑은 전세금을 빼고 월세로 갈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전세금도 무리하게 사정사정해서 뺐는데 알고 보니 다 형님네 이사 때문이었어요. 월세를 계약하려고 했던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니 신랑은 애초에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그 집 신랑이 월세 알아보긴 했는데 형이라는 사람이랑 통화하더니 계약 못하겠다고 그냥 어머니 댁에 가서 살 거라 했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부동산 아저씨에게 사건의 전말을 듣고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머리에서 발끝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랑은 저에게 실수인 것처럼 일을 꾸미고 우선 시댁에서 살다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더 받아서 아파트로 이사갈 생각이었던 거였습니다. 지금 당장 형이 이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우리 집 전세를 뺐고 저에게 지금 이사 가는 게 유리하다는 핑계를 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형님 집에서 부동산 서류를 보면서 이상함을 느껴서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고 이번에 들키게 된 거였어요. 너무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신랑이랑 돈과 관련해서는 믿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장 신랑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인출했습니다. 제가 모은 1억 다시 내 통장에 입금 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빼고 전부 한통 속이었어. 나 하나 속이니까 좋니? 형님 집 이사할 때부터 돈 줄 생각 하고 있었고 그러려고 일부러 우리 살던 전세금 뺀 거 이제 알았네.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였어. 야, 형제들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우리는 당장 이사가 급하지 않잖아. 형네는 지금 애가 한 번에 버스도 안 다니는 그런 중학교에 다녀야 되니 이사를 가는 게 맞고, 내가 우리 형한테 해주고 싶다는데 뭘 자꾸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았다고 해주면 안 돼. 당신이 이러니까 내가 몰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잖아. 당신 나 몰래 돈 준 거 당장 가서 받아와. 우선 당신 통장에 있는 돈 내가 이래서 평생 모은 돈이야. 당장 돈 돌려받아. 내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나는 당신하고 달라. 마지막이면 진짜 마지막이니까 빨리 돈 받아와. 안 돼. 형도 지금 그 아파트 금매가 나와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래. 시세보다 5천이나 저렴하게 나와서 급하게 이사 가야 한다고 하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당신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할 거잖아. 당연히 안 되지. 당신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당신에게 난 가족도 아니니?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그래, 아무리 내가 반대를 한다 해도 그런 쇼까지 하면서 나를 속여?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신랑은 끝까지 저보고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누가 너무한 걸까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신랑이랑 말이 안 통했습니다. 신랑이 급하게 전세금을 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신랑을 믿는다는 이유로,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신랑에게 100% 맡긴 제 잘못이겠죠.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제 돈 1억까지 형한테 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는 척 거짓말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속인 형님에게도 화가 났고, 그동안 우리한테 받아먹은 게 얼만데 정말 너무 낯짝들이 두꺼운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지, 형제 사이에 제가 이간질 시키고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시어머니한테도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런데 신랑은 우리의 미래보다는 형 가족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나를 속인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랑 못 살아. 어떻게 다들 알면서 나 하나 바보 만들어. 내가 그렇게 우스워? 당신 하나 믿고 시댁에 들어왔던 내가 바보였어. 그러자 시어머니도 합세해서 너 혼자 나가라면서 우리 아들이 형에게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못 준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저에게 막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집 계약도 다 해놓고 이사 갈 준비하고 있는 이 판국에 네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니? 네가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 아들이 너 몰래 주려다가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됐지 않니?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네요. 온 시댁 식구들이 저 하나 바보 만드신 거군요. 저 하나 속이면 다 해결되니까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신 거예요? 아니 얘 봐라. 네가 이렇게 득달같이 화를 내고 우리 아들 잡아먹을 것처럼 나오니까 이러는 거지. 너는 어디서 시애미한테 큰 소리로 대들어. 며느리가 말이야.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큰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망친다면서 말이죠. 가족이라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신랑은 알고 보니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형님에게 줬더라고요. 이사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이 말이죠. 그것도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알았습니다. 신랑은 끝까지 저를 기만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가겠다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준 걸 보니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지 너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랑이랑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면 간이식 못해줄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신랑이 빌고 또 빌어도 이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매일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나버렸어요. 저의 이혼 결정이 남편뿐만 아니라 형님 내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근데요, 결국 아주버님네 이사 못 갔습니다. 그 짐 고스란히 가져다가 시댁에 풀어놨어요. 제가 이혼을 했잖아요. 남편 통장을 묶어놔 버렸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긴 했어요. 근데 전 해야만 했습니다. 내 돈이 아주버님네 아파트로 다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런 사유로 묶어놨고 돈을 마련하지 못한 아주버님은 계약이 깨졌고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됐죠. 그 아파트가 금매잖아요. 금매가 왜 금매겠어요? 빨리 돈을 받으려 내놨는데 기한을 못 지키니 그 자리에서 계약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아주버님은 생돈 5천만 원이 날아갔고 돈이 더 줄어버린 아주버님은 원래 살던 아파트로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시댁으로 돌아왔다 하더군요. 물론 제 몫으로 받아야 할 금액은 재산 분할까지 안전하게 다 받아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도 추가로 받았고요. 그날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저에게 악을 쓰며 소리치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상한 집구석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인 제 탓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자기 아들 편만 드시더라고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신랑이랑 아주버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신랑은 저랑 이혼을 바랬던 게 아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형님 문제, 시댁 문제만 아니면 정말 사이가 좋았습니다. 잘 맞는 부부였어요. 하지만 신랑은 제가 이번에도 넘어가 주겠지라고 믿었고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죠. 이 상황을 참는 여자가 누가 있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한통 속으로 나를 속이는 이 상황을 참고 살 여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형님은 동생을 이혼시켰다는 죄책감과 갑자기 닥친 집 문제로 점점 동생이랑 사이가 멀어지게 됐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걸 제 탓으로 하고 싶은 거겠죠. 저는 시어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시댁 식구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말이죠. 저는 학원도 관두고 다른 학원에서 더 좋은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자의 간을 살려준 사람이라 아주버님께 잘했습니다. 간까지 이식해줬는데 돈을 줄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준다는 것도 싫었어요. 거기에 저희 부부의 호의가 계속되니 당연하다는 듯 생각하는 걸 보고 마음이 돌아섰고 무엇보다 형님도 1억이 넘는 돈을 주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보고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저 하나 바보 만들려고 하는 행동에 시댁 식구들이랑
다시는 엮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형제간 사이가 좋은 건 좋죠. 그 모습에 저 또한 결혼을 결심한